예, 오늘 이제 의정평가학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일찍 좀 와서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 사무실도 아닌데 너무 게으름이 부렸나 봐요. 정말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저희가 세 번의 간담회를 했잖아요. 세 번의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간담회에 오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기분이 좋고요. 어쨌든 오늘 생각보다 인원은 적고 제가 원래 이 방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큰 방으로 상상을 했어요. 한 번 와서 모임을 했었는데 더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 남아군 공동대표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너무 늦어져서 깔끔한 모습으로 첫 교육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 교육부터는 좀 사전에 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간담회 때 뵙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눈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의정평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 간담회 때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저희는 이제 유권자잖아요. 유권자인데 사실 유권자가 어쨌든 정치 주인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4년에 하루는 주인이죠. 그리고 나머지 3년 364일은 사실은 그 정치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기여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하루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 아니라 4년 내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어디 선거에 출마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보자. 그게 이제 생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정을 평가하고 하겠다라는 것도 정치의 주체, 정치의 주인인 저희 유권자,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좀 일상적으로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매년 이런 사업 쭉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 의정평가 사업의 첫 교육이 이제 오늘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육부터 해가지고 좀 4번의 교육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의정 모니터링을 하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필요한 건의사항들, 정책들 마련해가지고서 의회에 전달하고 이런 1년의 과정을 좀 거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실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짜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단순 참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에 맞춰가지고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말씀도 좀 해주시고 같이 토론도 좀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강의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때 좀 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막 분위기 바쁘신데 또 이렇게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오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해도 될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근데 일단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소개하는 시간은 뒤에 갖고요. 먼저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아시죠? 저희가 이제 4강으로 이 강의를 전체 강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강의 저희에게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왜 지방자치가 중요한지 이런 것에 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진원 교수님이고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시고 네. 자, 여러분이 이 활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강의를 하는 사람도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준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예. 1시간 정도요? 강의는 1시간 예, 정도 강의는 하고 1시간으로 질의는 하겠습니다. 1시간 그 후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제가 뭐- 7시 25분인데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지금 30분은 같이 앞에 누가 좀 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자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좀 화면 좀 돌려주세요. 그게 불편하네. 한글 열어놨어요. 네. 다음 장으로 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1기 관악구 의정평가단 의정평가학교 첫 번째 주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카비의 최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 소개는 간략하게 제 사진이랑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제 연애 시절의 사진도 하나 이렇게 좀 추억을 한번 보시라 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놨고요. 제가 그 전공은 정치학인데 정치학 중에서도 비교 정치학이라고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하고 같은 동양이면은 중국과 일본, 한국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많이 당해요. 옆집에 있는 엄씨나 순이는 공부를 참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항상 이런 비교를 당해와서 제가 항상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런 비교는 잘못된 비교라는 것을 부모님께 설득을 해라. 왜 잘못됐냐. 비교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비슷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건 비교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고 한쪽은 순이 엄마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나는 투자도 안 해놓고 똑같은 결과를 받아내는 자체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조건 하나에서 동일한 투자를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비교가 되지만 투자도 안 해놓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교가 될 수가 없다. 마치 이런 거는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저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관심사는 미국의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미국과 조금 뒤늦게 출발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우리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 정치 중에서도 선거라든가 정당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는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요즘 시민 교육이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 이게 자원봉사라는 것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인데 이런 자원봉사가 어떻게 국가를 튼튼히 만드는지 민주주의를 되게끔 만드는지 그런 연관성,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인데 조금 한자로 보면은 지방자치, 주민참여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듣지만 어려운 말들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근데 한마디로 따지면 되게 고급스러운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지방자치라는 말과 주민참여라는 말이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되어 있고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과 민주화된 지가 약 30년밖에 되지 않는데 3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방자치란 말과 주민참여란 말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아직도 이제 앞서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지방자치 해야 될 역할과 주민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이 치자가 자치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통치할 치자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어려운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참여란 말도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지 한 거의 30년, 26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성숙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호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인데 우리나라 헌법 1장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 두 개 나왔는데 민주라는 말이 있고 또 공화국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도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또 그런 걸 물어봐요. 민주공화국이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충 민주주의는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아는 것 같은데 공화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이제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호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대한민국 그 정체성부터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 1조 1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자가 통치하는 체제가 민주공화국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굳이 시민들이 선거를 해놓고 나서 모든 걸 그냥 대표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말은 아닙니다. 뽑았으면 그러면 반관하게 되는 거냐 이런 거죠. 반관. 물론 대표자들이 워낙 탁월하시고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믿고 뽑아줬는데 문제는 우리 대표자들께서 정말 국민들의 뜻과 이해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잘 항상 반영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은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완해 가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축 하나는 대표자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뽑아놓고 그냥 반감만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역할, 국민들, 주민들의 역할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공화국의 의미라는 게 단순히 대표자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 뽑아놓고 나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주고 혹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하니까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해라 이렇게 촉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주고 때로는 감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민들의 역할, 주민들의 역할, 국민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적어도 민주공화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권력은 국민보다 나온다는 거고 나온다는 게 출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이라는 역할, 그다음에 시민이라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지방 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거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힘이 있는가 이렇게 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고대 시민과 현대 시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고대 시민과 현대 시민의 차이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그리스 아테네라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최초로 성립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된 제도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옛날 얘기죠. 고대 때 시민과 현대 시민이 비슷한 부분과 같은 부분이 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해 보면 조금 오늘날 시민들이 이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와 있던 대로 고대 시민은 예를 들어서 뭐 고대 그 아테네에서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 당시 소공동체였는데 도시국가였는데 300만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상도 인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만 정도면. 그 중에 실제 시민은 약 30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10분의 1. 나머지는 시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은 다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시민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었고 정말 시민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300만 정도에서 한 30만 정도,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지위를 누렸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현대 시민은 나오자마자 시민인데 노예라든가 노예라는 계급도 신분제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한 삶을 많이 살았겠죠. 상대적으로 시민이었던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고대 시민들은 누가 시민이냐면 재산과 일단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 교양이 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리더십이 좀 있어야 돼요. 리더십.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고민이 적어도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조금 공동체라든가 국가, 전쟁이라든가 외교 이런 문제를 다룰 만한 식견과 지식,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었다는 거죠. 비시민들은 당연히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상의 고민들, 공동체, 뭐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시민과 당시 시민과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늘날 시민들은 계급은 신분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노예가 따로 있고 양반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다 나오자마자 다 시민이거든. 평등하거든. 정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중산층이 많이 확보가 IMF 이전까지는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물론 빈곤층도 있지만 상류층도 있지만 중간층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수준도 엄청나게 우리 부모 세대들은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나온 건데 지금은 뭐 다 대졸 이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은 대학 진학률이죠. 그만큼 엄청나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 지식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아직까지 리더십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하루 세끼 못 먹고 밥 먹고 죽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굶을 정도는 아닌데 그 이상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면 그 이상으로 고민을 해서 공동체와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우리나라 현재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만 벌려고 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 이상으로 조금 뭐 따뜻한 이웃 만들기라든가 마을 만들기, 뭐 국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면 24시간을 보면 과연 돈 버는 거 외에, 그다음에 자식 걱정하는 거 외에 이웃 걱정이라든가 사회 걱정, 나라 걱정하는 게 과연 한 시간이나 제대로 있냐 이거죠. 한 시간이나 제대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가 좀 너무나 지나치게 균형되지 못한 삶,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좀 뭐랄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빈곤층이 많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빈곤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인식상에 뭔가 좀 이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정치 활동을 좀 해야 되는,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삶 자체가. 돈 버는 게 너무 지나치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도 벌되 조금 더 이제 정말 이제 빈곤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나눔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조금 더 큰 역할이 있는데, 이런 걸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현대 시민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인데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물론 이제 빈곤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분들은 그 이상으로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 부를 어떻게 주변과 함께 나눌 건가,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를 잘 할 건가, 그래서 어떻게 좀 힘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런 정책을 바꾸는데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날 시민들은 이게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고민을 안 하더라. 제가 볼 때 그런 고민,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은 그 이상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정치 생활이라든가 사회 생활, 그다음에 이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잘 분배할 건가, 그런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는 정치 활동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유명한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게 제일 밑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 생리 욕구라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잘 구별되지 않는 수준의 욕구가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욕구겠죠. 그래서 뭐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뭐 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꼬마들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준은 인간이든 동물이 다 구별이 안 갑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느 정도 먹고 살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좀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안전하게. 하루 세 끼를 안전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침입으로부터 자기 삶을 지키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안전의 욕구죠.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이제 약속을 했죠. 4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위협, 범죄로부터 자기를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계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러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발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생긴 욕구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야. 어떤 소속감 갖고 싶은 거예요. 소속. 무슨 개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이런 여러 모임, 직장, 무슨 뭐 클럽, 무슨 뭐 조직 이런 거 다 이게 그런 모임인 거거든요. 이제 고민을 이제 내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주변 차원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단체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동창회든 뭐 어떤 향후회든 어떤 단체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관악에는 관악주민연대 이런 단체도 만들어진 거죠.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욕구는 뭐냐?
그 단체에서 내가 조금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체의 어떤 클럽이든 단체 조직에 자기가 존재감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잘난 척도 하는 거고 역할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조직에는 리더도 있는 것이고 이제 리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존경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주변으로부터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싶은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잘난 척하면 이제 시기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존경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욕구는 뭐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됐다. 그 다음 욕구는 뭐냐면 자아실현 욕구라는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뜻한 바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들한테는. 그걸 펼치는 거. 바로 이게 삶의 보람이고 완성이고 뭔가 이 인간의 어떤 이런 저차원적인 욕구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같은 경우는 약간 결핍의 욕구라는 거죠.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욕구인 반면에 그 이상의 욕구는 뭔가 하면 고차원적 욕구는 뭔가 성장의 욕구라는 거죠. 뭔가 지적이고 미적이고 문화적인 뭔가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는데 이런 것이 채워져야 바로 균형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 밑에 부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이 밑에 부분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균형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이런 게 균형이 좀 맞게끔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인간이라 한다면 인간의 욕구 발전 그런 단계가 충분히 충족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행복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훌륭하다, 좋은 삶이다. 많은 동서양의 많은 그 철학자들이 위대한 사람가들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행복한 삶이 뭐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균형적인 삶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먹고 사는 문제가에서 좀 벗어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 이걸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균형적인 삶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정치 생활과 경제 생활과 문화 생활이 지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그러니까 많은 성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말은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풍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빈곤하고 문화적으로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빈곤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민의 역할, 현대사회 시민의 역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이 정치 생활, 시민들의 정치 생활, 국가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한 관심을 더 우리가 더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시민이라는 걸 우리가 뭐 그런 역할이다 인식을 한다면 바로 시민과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시민과 국가, 시민과 지도자는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 그림은 딱 보실 때 우리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딱 비교가 돼. 아까 제가 비교한다고 그랬죠. 비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그림이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같아요. 하나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고요. 예. 하나는 호랑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는 아주 나쁜 케이스인데 프레이가 된 케이스고 하나는 생명이 잘 탄생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그 밑에를 좀 읽어보면 조금 어려워지시겠어요? 네. 출탁 동기라는 아주 어려운 한자가 성어가 나왔는데 이건 뭐 많이 쓰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쪼고 알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알을 깬다. 이렇게 될 때 다시 그리면 이게 이제 병아리가 태어난다라는 탄생이라는 그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 현명하시는 어머니께서 이런 어미닭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어미닭이 내 새끼는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새끼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보통 병아리가 부화를 하려면 어미닭이 23일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떤 현명한 어미닭이 이 자식은 워낙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그런 뭐랄까 이게 뭐 약간 그런 애정 내지는 관심 때문에 안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나오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시도를 보내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외부에서 깨버리면 오른쪽 후라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관심, 자식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잠재력, 수준을 잘 파악을 못하고 신호도 안 보냈는데 먼저 두드려 끄는 거죠. 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식은 잘 될 거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탄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 이런 실패를 성현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착동기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병아리의 꿈틀거림과 그걸 잘 듣고 있는 아주 현명한 어미닭이 딱 맞을 때 그걸 적절히 협력을 할 때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를 그르치고 계란 후라이밖에 못 만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건 뭐 정치 지도자든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자식을 키우는 방식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입니다. 어미닭이 뭘 잊어먹냐? 자꾸 이제 이런 잊어먹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렵게 너를 도왔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물인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병아리를. 자식은 내가 난 거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너무 과도한 그 애정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병아리는 누가 낳은 거냐 이거죠. 스스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미닭이 품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빠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역할이 없나요? 아빠 닭은? 어떻습니까? 아빠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미닭의 역할을 인정하겠는데 그럼 아빠 닭은 도대체 역할이 없냐 이거죠? 왜 없겠습니까?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죠. 어떤 역할이 있어요? 정확하게 진짜 유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까 유정란하고 무정란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아빠닭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씨를 준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어미닭들은 그걸 자꾸 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워낙 이제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네. 자식을 낳기 때문에 마치 이제 모든 거는 자기가 다 한 것이고 아빠는 별로 한 거 없다. 닭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일절 상관하지 마라.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네. 지금 트렌드 아닙니까? 학부들이 그렇게 다 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남편이 간섭하지 말아야 배 간다. 그런 존재감이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얘기했죠. 병아리 스스로가 생명을 스스로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온 측면도 있는데 그걸 또 안 본다라는 거예요. 엄마들 착각이. 엄마들은 맨날 병아리 때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죠. 또 이렇게 잘하면은 자주력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능력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혼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그림 하나지만 오히려 그런 거 많은데 문제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자기만 했다. 혹은 뭐 문제가 실수가 하면 다 네 책임이다. 그건 또 자기는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오해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같이 저질러 놓고 책임지라면은 나쁜 쪽은 다 네가 문제고 잘한 건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독차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두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익추구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걸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공적인 역할 이런 것처럼 두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데 이게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내겠을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인간이 사익을 많이 추구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협력도 하는 것이고 이 두 측면이 항상 잘 맞게 균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게 참 좋은 사회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아까 균형적인 삶을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좋은 거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이고 사적인 욕망도 있지만 그것도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조금 더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적인 이런 공적인 거 같이 그런 걸 같이 가져야만이 균형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항상 이게 없으면 모든 건 다 잘한 건 자기 거고 못한 건 다 남의 것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연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사회가 되든 간에 저는 힘들지 않겠는 생각이에요. 균형 있게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지식을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거나 이러지는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참 재밌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다 아는 지식을 왜 그냥 가르치면 되고 이게 정답이야 딱 주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물어주고 답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뭔가 같이 함께 하려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이제 그런 역할을 보면 뭔가 이런 아까 병아리와 같은 그런 원리 어미닭이 시민이라는 그 병아리를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이라는 어린 존재가 나오기까지의 그 역할을 보면 똑똑한 지식인이 탁월한 현자가 그 당시에 뭐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시민들과 만났던 방식이 굉장히 무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같이 지식을 나누려고 했던 접근 방법이 저는 그런 대화법, 소크라테스가 했던 대화법이고 문답법이고 산파술이라는 거예요. 산파. 애 낳는 것도 자기가 애를 낳지는 않지만 애를 잘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산파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자신이 바로 자기가 그런 교육 방법론을 산파술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가 애를 낳지는 않지만 산모가 애를 고통 없이 잘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게 산파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고대 때는 그렇게 무식하고 교양도 없고 먹고 사는 것밖에 고민할 수 없었던 이런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역사 발전을 통해서 수많은 혁명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서 현대 사회가 도래했는데 그래서 다행스럽게 노예도 없고 양반 귀족도 없고 다 시민이 된 거죠. 평등한 정치적으로는 다 1인 1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 1인 1표죠. 혹시 주변에서 1인 2표 행사하는 사람 있나요? 1인 2표 없답니다. 없습니다. 다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때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약 30만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광장에 모여서 같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방 정치가 됐습니다.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냥. 물론 30만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직접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커지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다민족, 다부족들이 하나의 큰 국가를 만들어내면서 더 이상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자라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이제 통치되는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와 같은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그런 경험, 과거에는 같이 다 지도자였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리더십이 있었고 교양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커지면서 우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하자. 우리는 위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여기서 나타나는 비극이 하나 있어요. 비극. 그런 편리함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그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갈수록 대표자와 국민이, 자기를 뽑았던 국민들이 멀어진다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이 부모 걱정을 않는 거죠. 자기를 낳아준 게 부모라는 걸 처음에는 알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도시로 나가서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부모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저도 이제 가끔씩 1년에 명절 때 제가 2번씩 내려가고 제가 집이 충남 보령이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 생각을 좀 하고 조상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생신 때 가서 잊어먹고 있지만, 평생 때는 잊어먹고 있지만,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는 부모님 생각도 하고 조상 생각을 해요, 저는. 다행스러운 거죠, 이게. 뭔가 잊을만 하면 또 기억시켜주고, 잊을만 하면 기억시켜주고, 이런 시스템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이제 아마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 대표자들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지도자 혼자, 대통령 혼자, 국회의원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일이 더 많다. 그런데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서 기억나게 해주는 거. 너희들의 뿌리는 나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 물론 이제 과도하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국회의원 역할이라든가 자식의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뿌리가 나라는 걸 이제 인식해주고 그다음에 그 조건 속에서 너희들 역할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만들어졌고 대표자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자꾸 그 잊어버리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있는 거는 대표자도 있지만 뽑아준 시민들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뽑아본 적이나 있나, 뽑아주기나 했나, 이걸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돈 버는데 관심이 너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또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공적인 일은 다 잊어버리고, 왜? 위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양쪽에서 그런 잊어버리는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도 또 지방선거, 지방자치, 지방행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 관계하는 시민들의 참여 경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지만 그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라든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생활이 되겠죠. 직간접적으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럼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옆에 도로가 하나 났는데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오는데 나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개발이 돼버리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뭐 피해일 수도 있고 도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된 이런 상황에 우리 대표자들이 그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맞아서 결정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또 많다는 겁니다.
관악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관악구 주민들이 내는 예산들이 꽤 클 텐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이고 있는 건지 나한테 얼마큼 돌아오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이 희미한 겁니다. 내가 뽑아주기나 했나. 그 다음에 이 대표들도 내 뿌리가 어딘지 자꾸 모르니까 각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불만이 생기고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잊을만 하면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주기적인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잊지 말자. 서로의 뿌리가 어딘가를 서로 기억해 달라.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주기적인 선거 같아요. 그래서 잘 뽑고 그다음에 약속하는 걸 잘 지키는지 그러면 한 번 더 잘했으니 박수 쳐주고 한 번 더 뽑아주고 이제 잘못한 것 같다.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면 또 다른 사람 바꿔보지 뭐. 다른 사람 뽑아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게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저도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콘서트 혹은 뭐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보면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이렇게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래 잘 못하는 가수들은 야유를 보내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정치인들이 뭐 내고 싶은 것, 내 바람들, 내 고통스러운 거, 불편한 것들을 잘하면 박수 쳐주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잘 못하면 야유도 보내고 야 노래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가수가 더 분발해서 정말 더 좋은 노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자꾸 갈라지니까 이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보면 노래를 참 잘하는 가수인데 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양반은 자기 노래만 항상 가서 자기 노래만 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는 안 부르고 그리고 모든 노래를 자기 창법으로 다 불러요. 이런 버릇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양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노래도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노래도 가끔씩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타일도 있지만 또 남의 스타일도 존중해줘서 뭐 그런 걸 좀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너무 레파토리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과정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몇 군데 된다는 거죠.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데 한 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단체 각종 노동조합이라든가 무슨 상인연합회라든가 철거민연합회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이익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표현이 이익단체라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스미디어, 언론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 참여를 해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GO,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악주민연대도 하나 NGO인데 그런 각종 이익단체라든가 시민단체,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사업, 새마을운동 단체든 뭐 바르게 살고 있는 단체든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 단체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접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시위라든가 서명이라든가 뭐 그런 길거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부와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책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정치 활동인 것 같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까지는 경제활동, 목사는 문제에서만 계속 쳇바퀴 돌았는데 이제는 좀 더 나가서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 정치생활, 문화생활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깐 내주시겠어요? 네. 약간 더 내리시라고. 아니. 원래 내리려면 저한테는 이게 올리는 건데 조금 더 밑에 조금 위로. 네, 스톱.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아주 유명한 명연설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현대 사회는 적어도 현대 사회는 현대 민주공화국 사회에서는 대통령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사회일수록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에 따라서 더 잘 되고 못 되고 있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국가의 일이라는 것은 대통령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대통령, 국회를 뽑는 게 누구냐면 시민들이 뽑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거죠. 만약에 똑똑한 엘리트를 과연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뽑을 수 있을까요?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대표자를 똑똑하지 않은 시민이 뽑을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발전하지 않는 정치가 계속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똑똑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뽑? 또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왜 그렇죠? 심혈심이 빼있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한정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써왔냐면 그러니까 수도권과 그다음에 정권을 이제 잡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영남 내가 지역주의를 조장한 건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영남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고향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그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그쪽에서 보면 그거는 지역 발전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보십시오. 내가 제 고향이 충청도 핫바지 입장에서 보면 맨날 2인자 맨날 2인자 대통령 한 번도 뽑지를 못했어. 근데 강원도 이쪽에서 보면은 아니 도대체 저쪽은 갈수록 도로도 넓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먹을 게 많아지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충청도 우리 핫바지 멍청도는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과연 그거를 지역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인들이 볼 때 수도권과 영남이 발전하는 걸 과연 그걸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강원도입니다. 충청도와 강원도를 뭉쳐야 됩니다. 핫바지 감자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균형적인 삶 얘기했잖아요. 균형 발전. 삶도 균형적이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나라 자체도 뭔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자꾸 잘난 쪽만 계속 밀어주면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말이죠. 국민의 세금은 어느 쪽에 쓸 건가. 한정된 재원을 과연 우리나라가 균형, 다 같은 국민인데 한쪽을 밀어주면 다른 쪽은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가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데 돈을 잘 써야 돼, 균형 있게 잘 써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런 논쟁. 네가 하면은 발전이고 내가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게 될 때 과연 시민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 좋은 대표자를 뽑는 일을 과연 탁월한 이런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을 지키고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눈앞에 이익 이런 사람 이거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탁월한 걸 뽑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일이죠. 한정된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정보를 잘 주고 잘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누구나 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역시도 국가가 지금까지는 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과연 국가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지방 행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도 돼야 조금 먼저 뭔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시민들이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는 품격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꾸 뭘 달라 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나보다 더 못 사는 곳이 있다. 그쪽에 한번 더 지원해라. 돈을 그렇게 써야 된다. 그게 균형적인 삶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떤 사익을 조금 경계도 하고 정말 공적인 질서라든가 균형적인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더 공공선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볼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지 자기 동네에 더 많이 끌어다 주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께서. 저는 그게 참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네 번째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이후 민주화가 됐는데 그래서 뭐 권위주의 시절을 보내고 민주화가 됐는데 나타난 현상에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현상은 파벌인 것 같아요. 파벌. 파벌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파벌이라는 게 아주 자기 이익만 집단 이기주의 내에 자기 동네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한테는 발전일지 모르겠지만 남한테는 그게 아주 집단 이기주의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자기한테 끌어가려고 그러고 나쁜 건 다 남의 동네에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누가 그러면 그걸 다 하려고 역할 분담 누가 참여하고 역할 분담하고 희생을 누가 합니까? 아직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풍토인 거죠. 뭔가 이제 똑똑한 대통령을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이제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도 같이 해야 되고 정책 결정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자꾸 권리만 얘기하고 이 상대적으로 참여라든가 책임이라든가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 파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적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는 게 남은 뭐 죽든 말든 피해를 보든 말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벌들이 이제 파벌이 아닌 것은 차이가 나는 거죠. 부분적인 자기 이해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해와 균형적인 이해를 하는 게 저는 파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현 정치권이 자꾸 두 정당이 있는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파벌주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이 당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민주도 있지만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가치가 있는데 한쪽은 계속 민주만 주장, 한쪽은 계속 공화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가치 하나의 요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부분적인 이해를 전체적인 이해로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파벌주의에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파당과 당쟁으로 망한 역사 아닙니까?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일제 침략을 왜 당했겠습니까? 이거 나라 무너진 줄 모르고 계속 지들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하질 않고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나라 망한다. 아무튼 그런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똑똑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똑똑한 시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벌의 이해를 벗어나서 국가의 발전과 균형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시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일단 제가 이제 뭐 조금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중간에 그 정치 제도거든요. 정치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통치하던 시대. 특히 이제 뭐 조선 시대 같은 경우
그렇죠? 보면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평민들은 과연 뭐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가를 했겠습니까 당시에? 거의 참가를 하지 않았죠. 귀족과 왕들이 주로 통치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다 해본 거죠. 왕은 있으니 귀족들이 통치하던 시대도 있었고 왕이 이제 귀족들을 억누르고 평민들과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통치하던 시대도 있었고 대표적인 왕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민과 귀족들이 이렇게 다툴 때 이 사이를 균형감을 잡으려 했던 분이 민본주의 입장에서 이제 아주 성군 이성군 세종 같은 사람들이 왕의 역할을 했던 거죠. 1인 지배를 하지만 되게 공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귀족들이 지배를 하지만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 선덕여왕 드라마 보면은 무슨 화백회의 같은 거 나오잖아요. 화백. 귀족들이 왕은 있지만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과 함께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귀족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민주정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죠. 그러니까 어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에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 이게 이제 민주정입니다. 원래 데모스라는 것은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뭐냐면 귀족과 왕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순수하게 1인 지배, 그러니까 특정한 계급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균형, 아까 제가 말했죠. 균형감이 상실된다고 했잖아요. 균형이 상실되니까 1인 지배를 하다 보면은 폭군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런 게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이제 보통 참주라는 말인데 주의를 참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귀족들이 지배를 하다 보면 귀족이 항상 잘 지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과도적으로 빠져요. 소수의 가문들이 독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 조선시대 말에 보면 안동김씨, 안동거시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들이 지배했던 세대죠. 세도정치 아주 나쁜 케이스입니다. 과도적으로 빠르기죠. 그 다음에 민주정이 잘만 운영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머리가 여러 사람들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집권하면 뭐 집권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깜빵에 쳐놓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3천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쟤 속기 서잖아요. 3천만 원 돈을 준다니까. 그 사람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우정, 우중정치, 포퓰리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기 영합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예요. 독일 히틀러가 등장했던 이유가 독일 시민들이 히틀러를 뽑은 거예요. 히틀러가 무슨 공약을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많이 쳤어요. 독일이. 완전 경제가 파탄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우울해했을 때 우울하니까 아무리 어떤 정책을 해도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집권하자마자 여러분들 다 국가 공무원 시킬 겁니다. 월급 월 1,000만 원씩 드릴게요. 안 되면 이웃 나라를 쳐부시더라도 내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박수를 보내요. 바로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시민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집권하는 데는 바로 그 우중한 그 당시 독일 시민들이 그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여기서 조금만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조금 위로 올리시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돌고 돌다라는 거죠. 역사를 돌다 보니까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을 왕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자꾸 망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정쟁, 낭비, 에너지 낭비, 나라 망하는 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 저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이상 하지 말자.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자는 거야. 왕한테만 맡기지 말고 귀족한테 맡기지 말고 평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같이 협력하자. 이게 바로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인데 공화정이라는 것은 바로 군주정적인 모습, 집정관이라는 대통령이죠. 이게 대통령. 귀족정적인 요소가 바로 원로원, 상원. 그 다음에 민주정적인 요소가 평민, 호민과 민회. 그래서 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게 최초로 로마인들이었어. 로마인들. 우리 더 이상 이제 특정한 사람한테 권력을 다 주지 말고 같이 권력을 나누자. 그럼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겁니다.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워라. 틀은 깨지 마라. 균형은 깨지 마라. 싸우되 균형 깨지 마라. 그래서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자 만든 게 바로 공화정 체제인데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과 귀족과 평민이 제도적으로 갈등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가 공익 균형을 깨지는 말아라. 같이 둔 겁니다. 갈등은 있지만 생산적으로 싸워라. 국가 균형 발전을 깨지 말아라. 이게 바로 공화정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미국에 넘어가서 이렇게 입법, 행정부, 사법부 쪼갠 겁니다. 특히 또 미국은 뭘 또 쪼갰어요? 입법부를 또 쪼갰어요. 상원과 하원으로. 그죠? 우리나라도 상원, 하원이 있었어요. 이승만 때까지만, 정권 때만 해도 있었어요. 양원제 했는데 그 양원제를 상원을 없애는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양원제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어떻게 또 쪼개져요? 미국이라는 나라 참 재밌는 나라는 또 지방과 중앙을 또 나눠집니다. 또 쪼갭니다. 이렇게. 권력을 다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방자치가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없어졌어요. 부활한 게 91년도에 부활했고 93년도에 선거 95년도죠? 95년도에 이제 의회랑 지방자치단체를 뽑다가 통합을 뽑은 건 98년도에 같이 뽑았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행정조차도 지방행정과 국가행정을 딱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분산시켜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균형을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공화정의 체제라는 거죠. 시민과 대표자와 대통령이 서로 자기 역할대로, 능력대로 평평하게 그 균형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파벌들의 이익을 아까 얘기했지만 역할 분담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파벌들의 이해를 막고 결국 공공성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공화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민주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라는 것은 평민들, 시민들이 주도를 하지만 평민들이 다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평민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을 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자. 이게 제가 해볼 때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지금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의미는 바로 균형적인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오너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인. 이건 뭐냐? 리더십과 팔로우십. 내가 뽑았지만 뽑은 사람의 역할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고향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데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것을 부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이지만 내가 부모 생각을 하고 부모도 자기 이게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위임을 해준다 너한테. 서로 자식 걱정을 서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워와 리더십이 같이 균형적인 주인의식을 만든 게 긍정적 의미의 참여고요. 부정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걸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분파적인 참여, 파벌적인 참여 의식이라는 게 이런 지극히 내가 내 것만 자꾸 주장을 하고 참여라든가 의무, 희생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 참여해달라면 주인의식을 갖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도자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뽑아준 사람으로서
지지자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긍정적인 시민사회가 될 것 같다. 얘는 그 다음 장에.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의 얘기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올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전반적인 설계도라든가 흐름,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라는 건데 아까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죠. 민주공화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철저하게 분립시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옛날부터 중앙집권적인 관료가 주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관이 주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지금 민이 조금 생겼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행정이 더 이제 분화가 돼야 되고 중앙 권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시민들, 주민들이 또 참여를 해야 딱 이제 실질적인 힘이 생기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다양성이 들어와야 되겠죠. 시민의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이 돼야 돼.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야 된다. 특히 지금 세계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지방이 이렇게 너무 획일화된 것은 안 되거든요. 다양성이 보여줘야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 당연히 지역 균형 발전, 당연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건 지역 이기주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맞춰서 우리 관악 지역도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쪽, 너무 잘 나가는 쪽은 조금 재원을 듣게 하고 그렇지 않은 소외받은 쪽에 재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최근에 엄청난 생활상의 욕구라든가 불만,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갈수록 사회가 더 복잡 다양화되고 정보를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별 불만이 없었는데 워낙 매스컴이 발전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던 것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욕구에 대해서 이게 지역 발전으로 갈지 지역 이기주의인 문제인 건지 이게 뭔가 그걸 한번 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러지는 행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장에. 그리고 우리 그 지방자치라는 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행정이죠. 행정과 한쪽은 주민들 참여가 두 축이 있는데 이제 발전을 보면은 주로 법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 단체 쪽을 더 제도화시킨 쪽은 독일에서 했었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국가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만든 교회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을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만든 게 군이랑 카운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3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만들어진 게 USA를 만들었거든요.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만들었거든요. 좀 다르죠. 다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무리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중앙집권적이고 무리 짓는 걸 되게 좋아해요. 파당을 짓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파벌을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파벌이 문제고 파당이 문제고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사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잘 돼야 되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관계에 맺을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 장은. 그래서 이 지방자치 기능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건가, 국민들이 나는 세금을 어떻게 균형 있게, 균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골고루 잘 가도록. 지금까지 한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수도권과 영남 쪽으로 많이 갔고 또 한쪽에서는 호남 쪽에 많이 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핫바지 충청도랑 감자바위 강원도는 그런데 안 간단 말이죠. 과연 이게 어떤 게 또 균형 발전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효과적인 돈의 가치, 권력 가치를 어떻게 잘 배분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지방 행정의 안정성, 독자성. 말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된 지가 한 20년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원이라든가 예산 편성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안 주는 거죠. 권력도 안 주고 뭐다 걸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말은 됐지만.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지방 행정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인적인 자원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딜레마. 저런 균형 발전을 꿈꿀 수 있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수준이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 공부를 자기 돈 갖고서 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 돈을 국민들의 세금인 일부의 세금을 바로 시민들이 그런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학습 공간, 책임 이런 걸 리더십을 쓸 수 있는 돈으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관악에 보면 참여 예산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이거는 꼭 돈을 써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담아서 이제 건의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이제 그걸 봐서 의원들이 보고 예산을 꼭 배정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처럼 하나 예를 들면 그런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 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시스템 자체도 이제는 이 공무원들이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뭐 뻣뻣하게 나는 관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나는 정보를 많이 알겠으니까 너는 잘 모르면서 왜 딴지 걸어. 이런 굉장히 그 소통, 대화를 멀리 하는 그런 아주 게으른 반응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은 뽑지 말아야 되겠죠. 적어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제도를 뽑는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책만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 달달달 외우는 이런 공무원들 뽑으면 진짜 저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는 대학 다닐 때 자원봉사든 사회활동이든 뭔가 뭐 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뽑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탁상행장에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 주민들과 호흡을 하고 대화하고 뭔가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야 주민들이 불편한 삶을 아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공무원 제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다. 예.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넘었는데 오늘 제 1강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라는 전반적인 제도, 역사, 그 다음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